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Why 베토벤? 왜 베토벤인가? 라는 아주 문제적인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되어서 나왔는데요. 에포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었고, 노먼 레브레이트, 러브렉트라고 이렇게 또 영국식으로는 발음은 영국 사람입니다. 노먼 레브레이트가 이제 쓴 책이고, 이 책을 또 장호연 씨가 옮겼는데 에포크 출판사 후원으로 오늘 이 팟캐스트는 시작이 되고요. 자, 오늘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또 음악평론가이자 KBS 클래식 FM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저 까먹었어요. 하도 오랫동안 안 나왔던 FM 실황음악. FM 실황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공영방송 그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서 방송하는 거 그 좋은 그 사운드와 좋은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이렇게 속속들이 우리의 안방에 전달해주고 계시는 우리 최은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오늘 또 초록색으로 네, 멋지게. 시원해 보이죠? 괜찮은가요? 네? 시원해 보이고 일단 그 초록색 하면 약간 그 오스트리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뭔가 이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은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티셔츠를 그렇습니다. 입고 네. 오셨네요. 그렇죠. 오늘 또 베토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다가 또 검은색으로 이렇게 모자도 쓰고 왔는데 의상이 아주 어떤 위너 슈니첼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너무나 오늘 베토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제 비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토벤의 이거 이제 얘기하고 우리 슈니첼 먹으러 가야죠. 아, 그럴까요? 네네. 자, 에포크 출판사는 그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음악이나 또 뭐 발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예술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책들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아니 이런 책들은 왜 안 나오지 했던 책들을 속속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아주 그 엄선해서 작품을 내주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어떤 축복이랄까 이런 예, 기쁨을 주는 그런 출판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에포크 출판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팟캐스트로 에포크나에서 나오는 출판사의 이 책들을 많이 공부하고 이거를 자세히 좀 구독자, 애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시간을 갖겠다 해서 이 시간이 마련됐고요. 네. 에포크 출판사 감사드리고 후원을 통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또 이 Why 베토벤, 왜 베토벤인가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를 어떻게 잡고 이걸 돌파해 나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548페이지입니다. 뭐 각 주까지 합쳐서 상당히 그 두꺼운 책인데 처음에 좀 겁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서문을 읽는 순간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너무 재밌어서 술술 넘어가고. 아니 그리고 베토벤에 대한 책도 많고 네. 알려진 이야기도 많은데 네. 읽다 보니까 새로 알게 된 것도 많고 그 네. 관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온 얘기들이 다 새로워가지고 거의 아니 정말 이런 뭐 알고 있었던 거에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노먼 레브렉트는 그래서 정말 한두 끝도 없이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보니까 서문에 자기 서가에 네. 이런 그 음반들이 엄청 많은가 본데 그 중에서 베토벤은 가장 많다 네. 이러면서 그 조잡한 음반들은 다 지하에 있다. 버리질 않는 거예요. 네. 다 쌓아놓고 위에 이제 좋은 음반들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엄청난 또 방대한 양의 디스코그래피를 본인이 또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앨범 소개도 아주 자세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이 베토벤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졸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베토벤의 작품과 네. 그다음에 주요 음반에 대한 비평 가이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너무 재밌게 썼어요. 네, 근데 재밌게 썼어요. 근데 시공을 초월해서 막 19세기로 갔다가 막 18세기로 갔다가 또 21세기, 20세기 음반까지 다 터치를 해주니까 이런 그 좋은 책이 어디 있겠는가. 노먼 레브레이트가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최은규 선생님이 이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이 책 중에서 바이올린 파트를 난 네.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바이올린 파트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바이올린 파트 또 알려주신 거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 바이올린 파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처음부터 쭉 읽기 시작했고, 네.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곡을 선정했는지를 보니까 네. 보통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이제 32개, 네. 32개를 다 연주하려면 1번부터 하는 건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 순으로 하면은. 맞아. 그래서 그걸 섞어가면서 네. 하는 게 좋듯이 이분도 여기 서문 읽어보니까 네. 베토벤의 그 작품 중에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양방향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할 때 프로그램 짜듯이 네. 중요한 유명한 뭐 비창 소나타하고 네네. 그다음에 좀 초기하고 네. 또 후기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짠 거더라고요. 책도 그렇게 짰죠. 책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시기 순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읽다 보니까 뭐 재밌긴 한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하다가 네. 읽다 보니 역시 제가 바이올린을 해서 그런지 이제 바이올린에 대한 얘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네. 또 이 책을 번역하신 장호연 씨가 네. 바이올린 곡에 대해서 재밌게 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장호연 씨는 네. 저희 에폭 출판사를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도 뭐 물론 번역가로서 이렇게 이름은 알고 있지만 네. 너무 번역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음악책은 거의 다 이분이 다 네. 번역을 하시고, 네. 원래 이제 음악 애호가이면서 이제 서울대 미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학부 미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네. 대학원을 음대 이제 음악학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랑 같이 대학원을 다녔어요. 아, 서울대. 예, 서울대. 이야. 그래서 이제 미학 강의 같은 것도 같이 듣고 네. 같이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네네. 근데 영국 유학 갔다 오더니 이제 네. 이런 좋은 책들을 계속 번역해서 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가끔 멋지다. 만나서 음악회도 보고 그다음에 사인도 받고 예. 번역자 사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번역한 책은 제가 믿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작품성이 검증된 그쵸. 작품을 그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 있을 때도 제가 의뢰를 했죠. 그게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맞아, 제가 맞아.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구나. 바이올린하고 이제 몇 개 재밌었던 거를 얘기를 네. 해줬는데, 아무래도 제가 바이올린 했으니까. 저는 최은기 선생님한테 어디를 읽어야 돼 물어봤더니 맞아요. 최은기 선생님은 장호연 선생님한테 물어보군요. 네. 좋습니다. 네. 야, 근데 정말 퀄리티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골라서 하는 책도 너무나 퀄리티가 있고 에포크하고 그런 면에서 이 출판사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환상의 궁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뭐 베토벤처럼 자연, 뭐 전원 이런 걸 좋아해서 뭐 야생화를 탐구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취미도 들었습니다. 있고요. 저 얼굴을 몰라서 다음에 공연장에서 혹시 뵙게 되면 그러면 저도 좀 사인을 좀 네. 장호연 선생님의 사인을 좀 받고 싶어요. 네, 제가 그럼 같이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상한 분 아니죠?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와, 신납니다. 네. 자, 그래서 Y 베토벤 중에서 이제 그 바이올린 파트가 처음 나온 것이 17장인데 여기 네. 이제 그건 이제 슈판시 이 이야기는 현악사중주를 거의 다 초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토벤에 맞아요. 그때 좀 하도록 하고 네. 요 17장 뚱보 편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49장부터 이제 61장에 이르는 49, 50, 51, 52, 61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9장에 단 하나의 곡 해가지고 우리가 협주곡하면 베토벤의 협주곡하면 먼저 황제 떠올리고 뭐 3번, 네, 되게 4번 그렇죠. 피아노 이런 협주곡을 떠올리죠. 네, 피아노 협주곡을 많이 떠올리는데 여기서 이 노만 레브렉트는 단 하나의 협주곡이란 음악가들은 다 바이올린 협주곡을 얘기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호가 일단 없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협주곡 하면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이고 굉장히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레슨 받고 이럴 때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막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거는 모든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협주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너무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파트만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오케스트라 파트를 다 알고 그런 교향악적인 구조를 알고 연주해야 되는 곡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곡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심오해서 이 작품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냥 덤벼서 했다가는
사실 이게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베토벤의 바이올린 곡들은 바이올린 협주곡도 그렇고 이제 소나타도 그렇고 아무래도 본인의 그 베토벤 본인의 주된 악기는 피아노이다 보니까 바이올린 곡을 쓸 때는 이제 어떤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영감을 받아서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곡에 대한 얘기가 재밌는 게 그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재밌게 쓰는 사람이 다 있나? 물론 이제 베토벤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어릴 때도 그 알브레히트 베르거라는 그 음악가한테 레슨도 받고 나중에는 그 슈판치히 현악사중주를 많이 초연한 슈판치히한테도 레슨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나 봐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이제 베토벤의 바이올린 연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독창적으로 연주를 해서 엉뚱한 포지션에서 연주를 하더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더라. 뭐 본인이 본인의 곡을 그런 이제 기록도 있긴 합니다. 아마 이제 뭐 피아노도 열정적으로 했듯이 이제 바이올린도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로 연주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의 궁정악단에서 비올라 주자로도 활동을 했어요. 베토벤 스스로. 그래서 이제 현악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력 악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도 이제 한 곡밖에 쓰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곡을 쓰게 된 것도 이제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프란츠 클레멘트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프란츠 클레멘트가 그 비인의 안데어 비인 극장의 악장 거기 오케스트라에 테아트 안데어 비인. 거기 이제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제가. 그러셨어요? 2월 달인가? 그때 가서 오페레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이제 올해가 200주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페레타 생전 처음 보는 오페레타 보러 갔는데 그 계속 남국의 장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국의 장미가 너무 많이 나오고 나머지 곡은 너무 별로고 그래서 지루했다가 또 이 곡 아는 곡 나왔다가 다다다다 했다가 또 막 그걸 솔로를 불렀다가 이중창으로 불렀다가 합창으로 불렀다가 정말 정신없는 그런 오페레타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극장이 좀 혁신적인 작품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요즘. 또 진은숙의 그 오페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다음 시즌에 공연 예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보러 가야 되겠다. 근데 하여튼 베토벤 시대의 그 비인 극장의 오케스트라에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프란츠 클레멘트의 연주를 듣고 이제 베토벤이 나도 바이올린 협주곡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클레멘트는 아주 섬세하고 깔끔하고 우아한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레브레이트가 여기 책에 적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고심 끝에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게 되는데 베토벤이 항상 연주 직전에 악보를 주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거의 뭐 그 마감을 앞두고 그렇죠. 겨우 마감 그 온 거를 넘기는 저랑 비슷한. 저랑도 비슷합니다. 원래 글이 마감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기는 마감에 나오죠. 근데 이제 베토벤은 워낙 수정도 많이 하고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성격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파트보도 이제 사보하는 시간도 걸리고 옛날에는 또 그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려가지고 연주 당일날 악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당일날 해서 되는 곡은 아니거든요. 저도 뭐 많이 공부를 했지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클레멘트가 이제 솔로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도 이제 초견으로 연주를 한 거야. 그냥 연주 당일.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그래도 잘 했대요. 클레멘트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뭐 박수도 받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테크닉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거 그 바로 보자마자 막 해내고. 초견으로 하다니. 근데 오케스트라도 초견이고 그 당시에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연주자들은 정말 실력이 빼어났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견으로 하다 보니까 연주 수준이 아주 뭐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곡이 이제 평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들어보면 1악장에 그 팀파니가 뿡뿡 하고 시작하거든요. 저희 선생님 맨날 이 방귀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이 네 번의 이 소리가 이 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계속 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베토벤 음악 하면은 추진력이 있고 막 몰고 가고 막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곡은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 레브레이트가 굉장히 재밌게 쓴 부분이 있는데 네. 오케스트라 서주가 굉장히 길고 나서 네. 그다음에 바이올린이 시작을 하는 부분을 가리켜서 정말 내 차례 맞아요? 하고 시작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그죠? 제가 폭소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제 1 주제를 연주하면서 연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스케일 같은 거 연주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내 차례 맞아요? 나 들어와도 돼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마 그래서 이제 초연 당시에 뭐 연습 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곡이 뭐 역동적이고 뭐 이렇진 않으니까 아주 우아하죠. 네, 그래서 별로 평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프란츠 클레멘트가 굉장히 우아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어제 베토벤하고 완전 정반대 성격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정반대여서 원래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향곡을 뭐 베토벤 걸 연주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바이올린 거꾸로 이쪽으로 하고 연주를 하고 막 반항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런 곡을 쓸 때는 당신의 장기가 잘 발휘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만하고 이제 끝냈다는 프란츠 클레멘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레브레이트의 해석으로는 이제 이게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곡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한 버전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피아노로 해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피아노 협주곡으로 개작한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실패도 하고 뭐 한 곡밖에 쓰지 않았고 베토벤이 그래서 별로 이제 이 곡을 사람들이 연주를 안 하다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역시 또 한 명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덕분이죠.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또한 그 브람스의 친구이기도 했던 요제프 요하임이 어린 시절에 1844년에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 당시 10대 소년이었어요. 굉장히 어리고 근데 그런 어린 소년이 이 곡을 너무나 잘 연주를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특히 이제 뭐 멘델스존이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협연을 했는데 멘델스존이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다고. 뺨에 눈물이 흘렀고 놀라움의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결정본을 연주해 줬구나. 도대체 어떻게 연주했기 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멘델스존이 이제 감동한 것처럼 요셉 요아힘이 연주를 하면서 반바지를 입은 이 소년이 이걸 해결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인기가 높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대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은 베토벤이 꼭 들어가죠. 제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멘델스존, 브람스. 근데 그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두 곡에 이제 요아임의 숨결이 들어간. 그러니까 베토벤은 대단합니다. 이제 자기가 훌륭하게 연주한 곡이고 브람스는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죠. 브람스한테. 그래서 완성된 곡이 브람스 협주곡이니까. 근데 나중에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그 브람스하고 아주 사이가 나빠졌다면서요.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는. 나중에 좀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화해는 했어요. 그래요? 요셉 요아힘 그 부인이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요셉 요아힘이 소송을 한 거죠. 의심을 한 거죠. 뭐 실제 불륜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죠. 이제 부인을 좀 의심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친구니까 브람스가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말리의 그 부인 편을 든 거예요. 저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동안 말도 안 하다가 브람스가 이제 특별한 협주곡을 헌정하게 되죠.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요아임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첼로는 자기 자신이고 아마 바이올린은 요아임을 뜻하겠죠. 더블 콘체르토. 그래서 더블 좋습니다. 콘체르토가 나오게 돼서 뭐 사이는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제 뭐 브람스와 친구 사이고 근데 어릴 때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훌륭하게 연주해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그 슈만도 이 베토벤 협주곡을 연주한 요아임에 너무나 반해서 그런 비슷한 협주곡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있죠.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근데 한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기돈 크레머 또 음반도 있던데요. 네, 근데 요즘 들어 연주가 되고 그 당시는 이제 원래 연주를 하려고 요아임을 위해서 이제 슈만이 작곡을 했는데 그때 딱 슈만이 정신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고 뭐 이러는 바람에 연주회가 취소가 됐어요. 요아임이 이제 연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요아임이 슈만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제 슈만 돌아가시고 나서 연주하지 말아라 100년 이후까지 100년까지 연주하지 말라고 그냥 도서관에다 악보를
넣어놨어요.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옐리 다라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연주하면서 그분이 다라니 경을 만드셨다는 20세기부터 연주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이올린 협주곡 역사에 있어서 요하임은 너무나 중요한데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시작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의 1악장 또 카덴자. 맞아요. 이게 또 이제 요셉 요하임을 빼놓을 수가 없는 역사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실기 시험 보고 이렇게 베토벤이나 이런 거 하면은 카덴자는 이제 비어 있잖아요. 원래 베토벤이 쓰질 않았고 그래서 그 옛날 거장이 쓴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작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한번 해보시죠. 왜? 아이 그러면 떨어지지. 요즘은 안 그러니까. 그렇군요. 요즘은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옛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쓴 그들이 연주했던 카덴자가 이제 악보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나는 오늘은 뭐 이걸로 하겠다. 요하임 걸로 하겠다 이렇게 적어내는데 그렇죠. 요즘은 사실 크라이슬러가 쓴 카덴자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다가 또 요즘 다시 또 이상한 슈니트케가 쓴 카덴자도 연주하기도 하고 기돈 크레머가 앞장섰죠. 이 러시아에 같이 있으면서 또 러시아 출신으로 정말 그 소비에트 당국을 속여서까지 이게 모차르트 뭐 카덴자인 것처럼 스타일로 막 해가지고 그런가?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카덴자도 이 기돈 크레머가 정말 앞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돈 크레머가 슈니트게 카덴자를 연주하면서 좀 종종 연주를 하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요하임과 크라이슬러의 좀 전통적인 카덴자를 많이 연주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도 크라이슬러 이렇게 버전으로 카덴자 연주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연주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실기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대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콩쿨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선까지 못 가겠지 하고 베토벤이 이제 지정곡이었는데 워낙 길지 않습니까? 뒷부분을 잘 안 외우고 1악장만 하고 이제 3악장은 거의 못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된 거야 본선에.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막 다 연주해야 되네요? 외워서 해야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랑 같이 이제 본선에서 밤을 지새워가며 했겠네요. 정말 밤새 가면서 정말 연습을 했죠. 3악장. 근데 이제 결국 3악장에서 하다가 2번인가 틀려가지고 틀리면 안 되죠. 아쉽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음악 평론가의 길로 가시게 됐다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쓰라린 경험을 전 사실 베토벤 협주곡 하면은 그 기억이 남아서 별로 아주 좋아하는 곡은 아니에요. 근데 크라이슬러 카덴자는 참 좋아해서 제가 따로 어디서 연주하고 이럴 때 카덴자 메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하기도 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크라이슬러 카덴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성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역시 감사합니다. 뭐 그 KBS의 이 그 저녁 8시 프로그램 진행자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쑥스럽네요. 근데 이제 노만 레브렉트가 정말 수많은 그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음반이 이제 추천이 되고 있는데, 근데 대개는 이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 당연히 오이스트라흐.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이스트라흐를 들어야 된다. 근데 정말 그렇긴 해요. 뭐 다른 거 좋은 거 들어도 역시 그런 기품과 그다음에 톤과 정말 그 진정성이랄까 하여튼 그냥 음악 그 자체예요. 참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제 오이스트라흐 거를 좋아하는데 이 레브레이트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뭐 메뉴인도 있고 오이스트라흐는 당연히 있고 뭐 밀스타인, 뭐 크레머, 코파친스카 요즘 바이올리니스트로는 바딘 글루즈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책에 기돈 크레머한테 이제 어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이 제일 좋은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됐죠. 근데 이제 크레머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 저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크레머도 이제 본인도 굉장히 중요한 그 베토벤 협주곡의 해석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슈니트케의 그 현대적인 카덴자를 사용한 그런 연주가 굉장히 특이하고 크레머만의 이제 개성도 있는데 이제 크레머 스스로 가장 명반이 뭔가 이제 막 찾으면서 노만 레브레이트가 그 이메일을 보냈다면서요. 그때 또 이메일로 답장을 해준 거야. 글쎄. 친하신가요 두 분이? 근데
어떤 날은 이제 하이패치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밀스타일이고 이제 맨날 바뀌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이 사람 연주 들으면 이게 최고야 하다가 또 다른 거 들으면 이제 저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의 명반을 찾아낸 거예요. 기동 크레머가.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여기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지네트 느베. 전성 바이올리니스트. 정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죠. 맞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비행기 사고. 오빠랑 같이. 맞아요. 오빠가 피아니스트였잖아요, 그죠? 네네네. 연주 여행 가던 중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음반이 많지는 않죠. 저는 사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느베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 음반하고 라벨 치간느랑 뭐 쇼송 포엠 들어가 있는 그런 음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베토벤은 제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거다, 느베의 그 연주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이라고 부를 법한 공간에 들어왔다. 이상적인 해석으로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불안하다고 내가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부차적인 고려사항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느베와 한스 로스바우트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함께한 1949년 9월 실황인데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연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도 극찬해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있길래 들어봤는데 정말 영혼이 울리는.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하나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좋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많고 잘하는 사람이 많고 정말 기교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은데 듣다 보면 그냥 그 기라고 해야 되나? 그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영적인 느낌도 있고. 뭐 그 약간 약간 틀린 거 있긴 있지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이 해석이 지금까지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없는 공간 안에 이런 공간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음악과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네트 느베에게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259페이지에 기돈 크레머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필사적이 되어갔습니다. 베토벤 협주곡 음반을 찾으려 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썼는데 반복해서 듣는데 혼란만 가중되더군요. 하루는 나의 선택이 지노 프란체스카티였다가 다음 날에는 조셉 시게티, 그리고 얼마 뒤에는 하이페처 밀스타인의 흠결없는 연주로 다시 마음이 기울었는데 여기에 후베르만까지 더해서 이상적인 음반 목록에 보너스로 소개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데없이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음반을 찾았는데 서서히 흥미를 돋우더니 결국에는 나를 압도하고 말았고 명백히 나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나의 가치체계를 깨닫게 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사실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의 어떤 방향성의 음악이었는데 이게 최고구나, 이런 딱 자신의 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연주가 나타난 거예요. 크레머하고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음색이나 여러 가지가. 야, 근데 보통은 자기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주를 좋아하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뭔가를 발견하면 좋아하는데 느베는 딱 그 톤이 완전히 꽉 차 있는 그런 톤이면서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발산이 아니라 그 안에 응집돼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중력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래서 참 여기 보면 레브레이트가 영감이라는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261페이지에 내게 가장 따뜻하고 최고로 인간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연주, 그리고 누구보다 음악에 헌신한 연주. 그러니 모두가 들어야 하는 연주는 지네트 느베의 연주, 그리고 한스 로스바우트가 지휘한 아까 말씀 주신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이 실황 음반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야 되겠어요. 들을까요? 지금 한 곡 듣고 또 우리 숨결을 좀 이렇게 다시 가다듬고 방송을 계속 하겠는데요. 지네트 느베 바이올린과 또 한스 로스바우트가 지휘한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1949년 9월 실황이죠. 그리고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들어볼까요? 네.
자,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1. 이 베토벤이 1806년에 쓴 작품이고요. 이 작품 중에서 우리 함께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들어봤습니다. 1악장과 2악장도 너무나 훌륭하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1악장의 카덴자가 좀 특이한 거를 원하시면은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그 2019년 음반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에는 없긴 하지만은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으로도 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협주곡을 쓸 때는 카덴자도 썼어요. 아마 본인이 연주할 때 남긴 건지 하여튼 피아노 협주곡으로 개작한 거에 카덴자가 있는데 카바코스가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피아노 협주곡에 개작한 카덴자를 바탕으로 바이올린 곡으로 바꾼 거예요. 이야. 근데 이제 바이올린만 하는 게 아니라 팀파니와 이중주를 해요. 굉장히 멋있는 카덴자거든요. 그리고 물론 카바코스 연주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카덴자가 멋있기 때문에 혹시 좀 독특한 카덴자를 듣고 싶다 하시면 카바코스 음반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또 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추천해 주셨고요. 주넷 느베는 이제 그 카덴자 1악장 카덴자에서 그 프리츠 크라이슬러 버전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프리츠 크라이슬러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우리 3악장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아까 나비드 오이스트라크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레퍼런스 음반은 나비드 오이스트라크 아닙니까? 당연히 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 당연히 나비드 오이스트라크. 그렇죠. 그래서 디아파송에서도 프랑스에서 선정한 베토벤 협주곡 음반은 나비드 오이스트라크의 음반입니다. 그런데 오이스트라크는 비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주넷 느베에 밀려 우승을 놓친 사람이죠. 이렇게 놀리듯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돈 크레머가 이렇게 자기네 그 선배님을 이렇게 모스크바 음악원의 선배님인데 이게 또 근데 약간 오이스트라크가 실제로 느베의 음악성을 굉장히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뛰어나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카덴자를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맞아요. 와. 그게 중요하죠. 음악이 뭐 정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기돈 크레머 대단한데요. 내게 지넷 느베가 연주하는 카덴자는 작곡가 루트비히 이 베토벤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음반이 다른 음반들을 제치고 나의 선택인 또 하나의 이유죠. 이렇게 멋진 말을 기돈 크레머가 해놨습니다. 저는 기돈 크레머랑 피자를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만나셨구나. 스파게티. 예전에 그 크레디아에서 초청했을 때 기돈 크레머하고 부인, 부인 두 번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때 이제 8개 연주하고 뭐 이런 그 팀 있죠. 그 팀이 크레메라타 발티카 데시아트니코프도 왔었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돈 크레머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이제 말수도 적고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음이 굉장히 바이올린하고는 달리 굵고 베이스 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데 좋으셨군요.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사진을 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사진 찍는 문화가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좀 아쉬워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나타 쪽으로 바이올린 소나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이올린 소나타 그 10개의 작품 중에서 1번부터 쭉 듣는 것도 괜찮겠지만 역시 뭐 명작 걸작하면 또 5번하고 봄과 스프링과 9번 크로이츠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 크로이츠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표작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단 베토벤이 10곡의 소나타를 썼는데 이런 소나타가 그 당시 좀 작곡가의 돈벌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악보가 잘 팔리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면 피아니스트도 이제 아마추어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같이 이제 집에서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초창기에 바이올린 소나타 1, 2, 3번은 같은 작품 번호로 이제 작품 번호 12로 출판이 됐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 살리에리 하이든한테도 배웠지만 이제 베토벤이 살리에리 선생님한테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살리에리한테 헌정을 했고 근데 처음에 출판했을 때는 좀 너무 과격하다. 전조가 너무 대범하고 좀 그렇다. 이렇게 평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4번, 5번 세트를 출판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좋아지게 됐습니다. 5번이 특히 멜로디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5번의 스프링 소나타 1악장. 오늘 그 의상 초록색 의상이 약간 그 스프링 소나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스프링 소나타 네.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네. 베토벤이 작곡한 게 아니라 뭐 클레멘티 걸 베꼈다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만은 무지오 클레멘티. 네. 그때부터 평이 좋아지게 됐어요. 네. 베토벤이 네. 이제 좀 전문 작곡가로서 들어설 때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네. 소나타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소나타를 쓰다가 드디어 이제 9번에 와서는 아주 뛰어난 소나타를 쓰게 되죠. 크로이처라는 소나타를 쓰게 되고 이 크로이처 소나타는 왜 그 톨스토이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나체에게 현악사중주 1번의 부제이기도 할 정도로 비밀 편지. 그러니까 그 소설 안에서 왜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자기 부인이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랑 같이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그 뭐 불륜을 좀 의심하고 그런 장면이 그걸 봤더니 열띠게 막 너무 서로 몰입해서 연주하는 게 분명히 저 둘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음악이 얼마나 격렬하면 그런 소설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요. 음악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의 소재가 될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현악사중주로 또 야나체 현악사중주의 영감을 주고 그 정도의 이제 엄청난 소나타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 크로이처라는 사람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이름이죠. 그렇죠. 로돌프 크로이처라고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계보를 따지면은 프랑스 악파에 속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악파가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예전엔 지금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나라별로 뭐 이렇게 악파가 있고 이런 게 많이 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파가 있어가지고 뭐 독일 악파도 있고 프랑스 악파도 이제 몇 개로 나뉘고 벨기에 쪽도 있고 근데 프랑스 쪽의 바이올린 악파는 좀 부드럽고 섬세하고 우아하게 연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크로이처 소나타는 부드럽고 우아하고 섬세하기보다는 굉장히 격정적인 소나타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베토벤이 원래부터 크로이처를 위해서 이 곡을 쓴 게 아니라 매우 격정적인 브릿지 타워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해서 먼저 작곡을 하고 근데 그게 헌정을 그 사람한테 안 하고 나중에 좀 두 사람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크로이처한테 그냥 바쳤는데 크로이처는 이 곡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연주도 안 했고 난폭하고 무식한 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헌정된 곡인데 뭐 그거는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크로이처라고 남았지만 사실 크로이처는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전혀 좋아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빚었고 그 조지 브리치타워라는 사람이 재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폴란드 이쪽의 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영국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브리치타워라는 성을 갖게 됐더라고요. 브리치타워 그 가문에 아주 돈이 많은 유산 상속녀였는데 그래서 이제 레브렉트가 브리저튼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그 넷플릭스 그 작가도 브리저튼. 분명히 이 브리치타워에서 이 영감을 받아서 그걸 제목을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정도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이쪽에 피를 받은 그런 또 효녀 연주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에스테르하지 집안 시종의 아들이에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헝가리겠네요. 헝가리. 그렇죠. 헝가리죠. 그래서 이제 하이든의 눈에 띄어가지고 하이든이 인정을 해서 그 이미 9살 때 연주 여행을 시켜준 거예요. 모차르트처럼 너무 신동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해지고 그 하이든의 런던 교향곡을 이제 런던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음악회를 주선한 잘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잘로몬이 이 브리치타워의 연주회를 주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연주를 잘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베토벤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연주도 하고 그 스타일에 맞게 쓴 곡이 바로 그의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9번인데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바이올린뿐 아니라 이제 피아노의 비중과 바이올린 비중이 거의 이제 비슷해요. 다 그렇긴 한데 특히 이 소나타 9번 같은 경우는 거의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으르렁대죠. 곡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처음에 이렇게 바이올린이 A 메이저 그 코드를 쫙 하면서 이제 혼자 먼저 이렇게 연주하는데 마치 칼을 빼는 것 같아요. 나와 싸워볼래? 하고 이제 혼자 연주를 하면 그 다음에 또 피아노가 받아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와. 하고 이제 서주가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토의 주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그 프레스토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그 크로이처 소나타 소설에서 당신은 그 프레스토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끔찍한 음악입니다. 맞아.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51장 267페이지에 이 Y 베토벤, 왜 베토벤인가 노만 레브레이트가 쓴 에포크 출판사 책 네. 중에 이제 검은 음들 여기 네.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재밌는 게 우리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최은규 씨가 GS하고 와인을 만들었잖아요. 아, 네, 좀 오래됐죠. 2016년에 예. GS 리테일에서 예. GS25나 뭐 슈퍼나 이런 데에 그 자체 제작한 와인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네. 이제 와인이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와인이에요. 왜냐면 QR 코드 하면 다 네.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장님이 제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자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크로이처 소나타 음악이 QR 코드로 들리면서 네. 그 와인 라벨은 네. 그 소설 크로이처 소나타의 영감을 받은 르네 자비에르 프리네의 그림이 네. 그 와인 라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술적인 와인인 거죠. 네네. 이제 자문을 구하시면서 이게 음악을 이제 딱 할 수 있다면서 이제 QR 코드를 했는데 3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3악장에 대해서는 톨스토이가 별로 인정 안 했다고 책을 읽어보면 1악장에 그 프레스토 얘기가 나오지 네. 3악장은 아니다. 그러면서 저도 연주를 했었다. 네네네. 이 곡을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음원이 있냐면서 네. 그래서 제공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연주한 거를 진짜? 네. 본인 연주였어요? 예, 나 제가 몰랐어요. 연주한 거예요. 제가 연주한 거를 옛날 독주회 때 연주한 거를 나 어떤 그 대가가 연주한 줄 알고. 아이 무슨. 근데 저 선물 주셔가지고 네. 잘 마셨습니다 친구들하고. 맛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GS에서 다 사실 수 있어요. 베토벤이 네. 아마 좋아할 만한 그런 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베토벤도 와인 좋아했죠. 베토벤 와인 좋아했는데 네. 그렇게 고급 와인은 아니었고 안 마셨고. 그런가요? 맨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지저분했잖아요. 가지고. 여기 이제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제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집안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불결하고 막 냄새도 나고 막 오줌을 요강에다 넣어가지고 막 까먹고 안 버리고 막 이랬대요. 워낙에 이제 몰두를 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집 밖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작곡해야 됐고, 예, 네. 여행도 많이 안 하고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 네. 그렇게 사람을 멀리한 베토벤이었건만 그는 네. 이전의 어떤 음악가들보다 인간의 본질을 더 파고들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왜 베토벤인가에 대한 답 중에 하나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 이 곡을 쓰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음악가들이 런던에 다 모여 있었다. 최고의 음악가들이 슈반티히 집에서 열린 리허설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이올리니스트 크룸폴츠, 베를린의 뮤저, 그리고 런던에 있을 때 웨일스 곡 밑에서 일했던 뮬라토, 브릿지 타워. 네. 이렇게 에스테르하지 집안 시종이던 아프리카인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뮬라토라는 건 이제 혼혈, 흑인과의 혼혈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베토벤이 하면서 그냥 막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요즘처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얘 혼혈이야, 뮬라토야 이렇게 막 썼는데 그게 그 당시로선 사실 굉장히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요즘은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나 클래식 음악이 마치 백인을 위한 음악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 되기도 하면서 좀 흑인이라는 게 좀 민감한 문제였는데 그렇죠. 그 당시는 그랬고 푸시킨도 왜 흑인이지만 흑인 혈통이지만 그렇죠. 자랑스러워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브릿지 타워에 대해서도 흑인이라서 특별히 더 차별을 받았다든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오늘날엔 그걸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인종 차별적인 관점에서 이게 별로 브릿지 타워 소나타라고 불려야 될 곡을 크로이처 소나타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브릿지 타워 소나타로 불러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이 챕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레브레이트 얘기는 워낙에 사람들이 초연한 사람들 이름을 그 작품에 쓰지 않느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그 약간 무브먼트적인, 운동적인 그런 슬로건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 이런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갑자기 이제 백인 음악이라고 생각했다가 우리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조지 브리지 타워를 좀 높이 세우려는 그런 운동을 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몇 년 전에 또 나온 게 베토벤은 흑인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에서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또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그래서 만약에 베토벤이 정말 그런 혈통이었다면은 무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무어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베토벤은. 그래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흑인 혈통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또 그 베토벤의 혈통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16분의 1은 스페인 혈통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혈통인데 16분의 1은 이제 푸시킨이 이제 흑인 아프리카 혈통이라는 얘기고, 베토벤도 스페인에 피가 있어서 오스트리아 사람들 비엔나에서 스페인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베토벤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근데 얘기 있어요. 스페인 사람인 자체가 나폴레옹이 피레네 산맥 밑에는 아프리카라고 했듯이 굉장히 섞인 모로코나 알제리 이쪽의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아프리카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흑인이다 이렇게 인상차기도 조금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백인들과는 다른 그런 인상차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초상화 보면은 약간 흑인의 혈통인가 좀 의심할 수 있는 초상화도 오텔로 같이 그런 그 모로코인 그런 느낌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레브레이트가 마지막에는 예술은 결코 흑인도 백인도 아니며 음악은 모든 예술의 혼합물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맞습니다. 명쾌한 결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베토벤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참 슬펐던 게 베토벤이 여자들한테 너무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 타워와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여자 문제인데 질투였을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브릿지 타워가 너무 자랑을 한 거죠. 나 여성들하고 인기 많아. 이러면서 탁 얘기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절 잘 모르던 크로이처한테 헌정을 했는데 그 당시 크로이처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뭐야 그래 고마운데 잊어버리고. 야 진짜 베토벤의 이 크로이처는 작품이라는 거는 자기 나름의 곡 나름의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헌정되고 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생력 스스로 이렇게 커 나가는 것이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래서 요 많은 음반을 또 레브레이트가 정말 꼼꼼하게 듣고 다 평가를 해놨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연주자의 곡을 이 크로이처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베토벤 소나타 음반은 그래도 저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크로이처 소나타를 들을 때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중에 누가 승자인가 이런 관점에서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펄만하고 아레리치가 한 거는 역시 피아노가 세구나. 그다음에 오기스팅 디메이와 마리아 조앙 피레스 걸 들을 때는 바이올린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약간 다른데 둘 다 비슷한 그런 연주가 기돈 크레머하고 마르타 아레리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팽팽하죠. 팽팽해요. 저도 옛날에 예술전당에서 기돈 크레머하고 마르타 아레리치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소나타 연주를 했거든요. 프로코피에프하고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기가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 팽팽함. 와. 자기 음악은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골라주셨는데 정말 그 크로이처 소나타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돈 크레머 바이올린과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이제 9번이고 작품 47 그 중에서 이제 역시 또 1악장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악장 추천해 주셨어요.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프레스토로 이제 이어지는 1악장을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이올린의 기돈 크레메르 그리고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신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 47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노토 프레스토 크로이처 함께 들어봤습니다. 크로이처라는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 로돌프 크로이처. 네, 독일 이름 같죠. 네. 근데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계 뭐 섞였겠죠. 독일계 뭐.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고 네. 프랑스 악파 중에 아주 거장에 속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습곡을 또 하지 않습니까?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르니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바이올린에 있어서 체르니 같은 게 크로이처 연습곡이 있고 또 로드 연습곡이 있어요. 오. 요 다음에 나올 사람이 바로 네. 로드인데. 네, 그러니까 스케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크로이처가 좀 더 낮은 단계고요. 그다음에 로드로 넘어갔던 기억이, 그러니까 조금 더 화려해요. 로드가 더 화려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크로이처는 좀 정식이고요. 딱 이렇게 규격화돼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그 사람의 연주 스타일을 이렇게 해놓은 자료를 보면은 우아하고 섬세하고, 그다음에 음을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레가토로 부드럽게 연주하는 걸 선호했대요. 그게 굉장히 그 벨기에 프랑스 악파. 네, 그렇죠. 원래 그죠? 이제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음을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 그리미오 생각나네요. 마지막 음도 이렇게 좀 길게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하는데, 로드랑 이제 크로이처랑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여기 라이벌이었는지 몰랐는데 이 책 보고 알았어요. 여기 크로이처의 최대 적수인 피에르 로드 위에 작곡한 곡이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282페이지. 네, 10번이에요. 근데 이제 적수인 줄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연습곡을 보면은 로드가 훨씬 그 장식음도 많고 멜로디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사람 연주 스타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네. 우아하다는 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좀 힘찬 표현과 화려함을 추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로이처보다는 조금 더 좀 음악이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다채롭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장이 바로 로드도 있었네 라는 제목이에요. 로드도 있었다. 로드를 잊지 마라.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96. 이 1812년 네. 정말 엄청난 그 전쟁의 해. 네, 그 해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피에르 로드를 위해 작곡했는데 로드는 이제 원래 악장으로 있던 나폴레옹의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네. 러시아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갔네요. 네, 그래서 짜르로부터 연봉 5,000 루블의 은화를 받고 그 당시 엄청 많았을 텐데. 네, 그 당시 러시아의 바이올린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에 네. 앞장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로이처랑 로드가 서로 적수인데 크로이처는 로드를 가리켜서 지나치게 쿨하다라고. 그럼 약간 너무 이제 지성적이라는 얘기인가요? 너무 이렇게 좀 쿨하다는 게 그런 뜻이겠죠? 뭐 이렇게 밋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너무 모범생 같다 이런 거 아닐까? 뜨겁게 막 열정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일까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그리고 악보를 보면 두 사람의 연습곡을 차이를 보면은 로드가 훨씬 화려하고 크로이처가 쿨한 것 같은데 크로이처가 굉장히 쓸데없는 비난을. 크로이처가 이제 로드를 가리켜서 쿨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베토벤의 관점에서 보면 로드가 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베토벤이 아무래도 이제 로드가 연주할 걸 염두에 두고 소나타를 쓰다 보니까 맘대로 쓰질 못하는 거야. 그 연주자한테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평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통 마지막 끝날 때 뭐 화려하고 막 이제 시끌벅적한 패시지 이런 말이 나와요. 283페이지에 그런 시끌벅적한 패시지를 넣고 싶었는데 로드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걸 이제 빼고 넣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로프코비츠 공작의 궁정에서 열린 프라이빗 콘서트, 사적 초연, 그리고 1813년 1월 7일 공개 초연 모두 루돌프 대공이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정말 이분들 정말 후원자이면서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그죠? 정말 아름답죠. 그런 그 서클이 있었다는 게. 아니 루돌프 대공은 정말 가장 훌륭한 후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미지근했다. 출판 3년 뒤에 이루어졌는데 파리로 돌아간 로드는 크로이처의 방해에 부딪혀 베토벤 곡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 아니 자기 거 그냥 자기 것만 할 것이지 뭐 방해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크로이처가. 둘이 적수였으니까 그랬겠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그래서 근데 이런 일화는 몰랐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방해를 했는지 몰랐는데. 근데 이 곡에 대해서 소나타 10번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곡을 통틀어 가장 화창하다라고 이제 노만 레브레히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화창함과는 달리 이 곡을 쓰는 동안 베토벤은 흉통과 복통에 시달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했고 재정적으로 곤란에 처했고 동생 카르 카스파르가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분 내내 환한 웃음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화창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좀 명상적인 음악이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떤 고통에 맞서는 왜 투지 같은 게 베토벤 음악의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곡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도 초월한 것 같은 이미 이제 후기 작품의 느낌이 드러난 곡인 것 같은데. 뭐 레브레이트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네. 그 이제 최은기 선생님과 다른 지점이죠. 네. 좋습니다. 9번의 격정에 비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돼 있고 초월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믿을 필요는 없죠. 뭐 또 이렇게 또 메타 비평을 해가면서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음반도 이제 몇 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이스트라흐 도 있고 하이페츠, 메뉴인. 그래서 뭐 이분들이 이제 이 곡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아까 크로이처 소나타를 기돈 크레머와 마르타 아리에리치 연주로 들으셨는데 10번에 대해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마치 윈블던에서 맞붙은 두 챔피언 로저 페더러와 노바크 조코비치의 경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요 페더러가 그 은퇴하기 전에 경기 보고 이제 쓴 거군요. 요즘에 지금 윈블던이 한참이거든요. 그 윈블던 약간 느낌도 있어요. 지금 입으신 게. 롤랑 가로스 파리 오픈이 그 초록색입니다. 윈블던은 완전히 하얀색이죠. 흰색만 입게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윈블던이 한창인데
좀 이제 그 세미파이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뭐 사발렌카 이 여자부에서는 또 올라오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서 또 윈블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또 영국 사람답게 써놓아서 아주 그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어볼 여러 가지 버전 중에 10번은 어떤 누구의 그 음악으로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냥 가장 그래도 고상한 연주, 오이스트라크와 오보린이 함께한 연주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모스크바 음악원에 다녔잖아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성을 공부했는데 우리 방이 다비드 오이스트라크 방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방 이름을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동파나 이게 그 석파나 같은 걸로 교실에 여기 다비드 오이스트라크가 가르친 방입니다. 그런 방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죠, 저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오데사에서 공부를 하고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가르쳤는데 그 큰 방이 우리 성악과의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불렀다는 레슨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는데 왜 그걸 또 사진으로 안 남겼을지 정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사진을 꼭 찍어오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찍어와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런 그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채취가 있는 그 방에서 노래를 불러봤다. 이런. 그럼 꼭 오이스트라크 음반을 들으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10번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작품 96이고요. 그 중에서 또 1악장 골라주셨어요. 사악장. 사악장. 죄송합니다. 사악장이지. 왜냐하면 피에르 로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악장이 마지막 악장이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됐다. 네. 그럼 피에르 로드를 우리 생각하면서 사악장, 뽀꼬 알레그레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레스토로 아주 많은 리듬 체인지가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프레스토로 이어지고 바이올린은 다비드 오이스트라크, 그리고 아주 정말 훌륭한 조력자 레프 오버린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 바이올린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마감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너무나 훌륭한 책 왜 베토벤인가? Why 베토벤? 노만 레브레이트가 썼고 장호연 씨가 옮긴 에포크 출판사의 책, 우리 여기서 요번 파트는 이제 끝을 맺고 다음 또 우리 회차를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네. 다음 의상이 기대가 됩니다. 또. 부담되네요. 네. 베토벤이 좋아할 만한 의상으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악평론가 최은규 씨의 KBS 클래식 FM 저녁 8시 FM 실황음악 FM 실황음악 또 많이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